된다는 거죠. 어떤 공기의 저항을 이기고 상승하죠. 기울기에 상승하죠. 우리가 요만큼 관찰하면 그게 곧 배가 되는 거예요. 흡수할 흡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예요. 2일이면은 그 온도가 이랬죠.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정리하는 건 책상에 앉아서 하지만 그 보고 보통 야 이거 좋은 나쁜 놈은 문을 열었어. 아까 복사 배웠죠. 복사 뭐 네, 안녕하세요. 1교시 문제풀이 맡게 된 정보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교시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해서는. 자, 문제가 조금 모호한 면이 있습니다. 액체 가연물의 연소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그래서 이제 발화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제 연소라고 하니까 발화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느냐. 조금 답안이 조금 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 워딩만 보면 연소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발화부터 시작해서 화염 확산, 그리고 액체 가연물에 발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까지 고려를 해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서 답안을 이제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측면을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발화 측면,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겠죠. 액체 가연물의 발화 측면은 사실 인화점이라는 지표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화점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요. 그리고 연소 속도가 빠질 수가 없겠죠. 사실 액체 가연물에서의 이제 연소 속도는 액면 하강 속도로 대표되는데 이게 풀파이어에서 이야기입니다. 풀파이어에서 웅덩이 화재라고 하는데 풀파이어라는 게 대표적인 액체 가연물의 연소 형태죠. 근데 뭐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뭐 그런 일반적이지 않죠. 그 뭐 흘러내리는 화재 아니면 누출 화재 뭐 이런 건데 뭐 NFPA에서 몇 가지 규정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액체 가연물의 화재를 이야기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풀파이어에서의 어떤 연소 속도를 대표하는 액면 하강 속도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염 전파가 어떻게 됐느냐,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액체 가연물의 발화, 인화점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해가지고 뭐 기본 내용들이죠. 뭐 중력, 압력, 산소, 개방 상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화점을 측정할 때 이게 밀폐식 시험과 개방식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측정 값이기 때문에 그 상황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 인화점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뭐 분자 구조로서 그 무게가 분자량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인화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이 있고요. 지금 두 번째 보시면 특이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인화점보다 낮은 온도에서 발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측정된 인화점보다 에어로졸 형태로 분무되거나 아니면 얇은 방막 형태로 펼쳐지거나 아니면 심지 형태로 심지 같은 것 때문에 심지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심지에 흡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흡수돼서 얘네가 표면적이 넓어져요. 심지로 빨리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인화점이 낮아지는 현상을 대표적으로 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으로 이런 것들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풀파이어에서 연소 속도를 대표하는 개념은 액면 하강 속도입니다. 자, 풀파이어니까 이런 풀이 있을 거고 여기 이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얘가 얼마나 빨리 타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는 결국 버닝 레이트, 시간당 연소하는 양이 되겠죠. 근데 얘는 액면이 한정되어 있죠. 풀파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화재로 인해서 여기서 증발이 일어나고 액면 화재니까 여기서 다시 열을 받겠죠. 다시요. 잠깐만요. 다시 재복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계속 증발이 일어나고 그게 공기가 섞여가지고 화재 형태를 이루면서 계속해서 연소가 이루어질 텐데 이게
연소 속도가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내는 풀파이어에서는 이게 액면이 얼마나 빨리 하강하게 되느냐. 이 수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액면 하강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액면 하강 속도에서 가장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요소가 뭐냐? 액면 직경입니다. 물론 다른 어떤 영향 요소들도 있겠지만 이 액면 직경에 따라서 액면 하강 속도가 이런 식의 지표를 띠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요런 탱크 사이즈가 작을 때 그리고 이게 1m 기준이거든요. 1m보다 클 때 액면 하강 속도가 1m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일정하더라 이겁니다. 이유가 뭐냐 살펴보니까 이 액면에서 액면 상부에서 이 열이 이쪽으로 가해지는 형태를 보니까 액면이 작을 때는 전도 또는 대류로 인해서 열이 가해지게 되는데 액면이 커지게 되면 복사가 주된 열을 전달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1m 이상 가게 되면 탱크 액면 직경이 1m 이상 가게 되면 거의 일정한 형태의 액면 하강 속도를 가지더라. 네, 그래서 풀파이어에서는 이 그래프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액면 하강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 보시게 되면 액면 직경이 일본으로 나와 있고요. 화염 높이 바람, 예, 주변 환경이나 화재의 고유 특성들도 그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네, 이 정도로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화염 전파 측면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화염 전파 측면을 생각할 때는요. 딱 한 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액면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은 상태에 있느냐 아니면 인화점보다 낮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화염 전파 거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인화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말이 좀 애매한데 인화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화점보다 높은 온도에 도달해 있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액면에서 여기 온도가 인화점보다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위의 상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농도가, 액체 가연물의 농도가 그러니까 여기 위에 상부 농도가 인화점보다 높다라고 하면 LFL보다 높은 농도를 가지게 되겠죠. LFL보다 높다는 거는 여기에 불이 붙었을 때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니까 인화점이라는 의미는 이 해당 가연물이 LFL보다 높은 농도가 되게끔 만드는 온도라고 이제 거꾸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액면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다라고 하면 화염 전파는 예열형 전파라 그래가지고 미리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간 지연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뻗어 나가게 됩니다. 화염이.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액면 온도가 이제 인화점보다 높은 상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이 그림입니다. 두 번째가. 액면 온도가 인화점보다 높지 않아요. 인화점보다 높지 않다는 거는 LFL보다 농도가 낮다는 거죠. LFL보다 농도가 낮으면 불이 붙나요? 바로 안 붙죠. 바로 안 붙으니까 화염이 얘네를 가열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일부가 LFL보다 높은 농도로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화염이 이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 화염이 여기 이제 액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 액면에서의 화염이 움직이게 만드는 표면 장력의 구동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 장력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단위 길이당 당기는 힘입니다. 액체 가연물 표면에서 단위 길이당 당기게 되는 힘인데요. 얘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표면 장력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는 일부 가열이 되니까 표면 장력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는 온도가 안 올라갔으니까 당기는 힘이 더 세게 존재하고 여기는 더 약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이 이쪽으로 점점 이동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근데 바로 다 LFL 이상의 농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맥동적으로 일부 가열되고 이동하고 일부 가열되고 이동하고. 그래서 맥동적으로 이동한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염 전파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액면 온도가 인하점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화염 전파가 되는 화염 전파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이고요.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용어를 물었어요. 참 이런 문제가 좀 애매하죠. 근데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정의에 대해서 좀 정확히 적어 주시는 게 중요하실 거고. 자, 뭐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하나 2점씩 쳐서 배점을 해주면 좋을 텐데 글쎄요, 이걸 다 정확하게 적었다고 해도 뭔가 허전하죠. 좀 플러스 알파로 적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근데 보시게 되면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공통적으로 어떤 적용되는 개념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지정수량을 조금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수량이라는 거는 왜 정하는 거죠? 정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적으로 얘네를 규정해가지고 법 규제를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지정수량이니까 요 내용은 조금 더 적어줘도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채점하는 사람이, 출제하는 사람이 이게 의도 자체가 이것만 적어도 10점이라고 줄지 아니면 사실 뭐 이번 시험이 쉬웠다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다 못 적는 사람은 없겠죠. 정확하든 조금 부정확하든 그 차이겠죠. 근데 플러스 알파로 이 내용을 적는다고 해서 배점이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접근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거 내 아는 거 적는다. 그거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정수량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정수량 배수를 정하는 방법 그리고 배수를 정하게 되면 그 지정수량 배수에 따라서 자, 지정수량 이상이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네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관리를 합니다. 통제를 위험물 안전관리법 통제를 받습니다. 근데 지정수량 미만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5분의 1에서 지정수량 미만이겠죠. 그러면 시도 조례를 따라요. 그리고 그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한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허가받고 신고하고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언급을 해주셔도 괜찮지 않나. 좀 답지 풀이에는 안 넣었는데요. 네,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방 설비용 충압펌프가 빈번하게 작동하는 주요 원인과 대책. 충압펌프가 빈번하게 작동한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누수 또는 역류. 뭐 이겁니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팅이 좀 잘못됐다. 디프 값이라 그러죠. 자, 뭐 레인지라는 말이 있고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워졌네요. 기동력 수압 개폐 장치에서 압력 스위치를 세팅할 때 레인지 값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리고 디프 값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레인지 값이 뭐냐? 정지점이에요, 정지점. 디프 값은 뭡니까? 정지점 압력과 기동점 압력의 차이가 되죠. 충압펌프가 돌았어요. 자연 누수가 발생해가지고 충압펌프가 돌았는데 뭐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압력이라고 치면 이게 기동점이죠. 기동점
이게 이제 레인지 값이 되는 거고 요 사이의 거리가 디프 값이 되는 거죠. 이걸 설정을 너무 작게 했어요. 그러면 중합을 하고 난 다음에 자연 누수가 조금만 발생을 해도 아니면 압력 변동이 조금만 발생을 해도 어떻습니까? 또 기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디프 값에 조금 잘못된 설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글쎄요. 적기 나름이죠. 적기 나름인데 글쎄요. 뭐 계통상의 누수 역류 그리고 디프 값 요 정도 설정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계통도 같은 것도 뭐 그려주시면 익숙하시다면 그려주셔서 설명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글쎄 뭐 별로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자, 프로그 홀링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거실 제한 이야기할 때는 이 프로그 홀링이 핵심이에요. 자, 프로그 홀링이 뭔지 일단 정의를 좀 정확히 아셔야 되겠죠. 프로그 홀링이 뭐다? 하나의 배출구에서 나가는 배출률이 커서 연기층 이외에 밑에 청결층 아래에 깨끗한 공기가 같이 빨려 나가는 현상이에요. 자, 하나의 배출구에서 배출률이 크다 그랬어요. 배출률 단위를 적어보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죠. 시간당 나가는 양이 하나의 배출구에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출구를 쪼개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계통 전체의 용량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의 배출구를 너무 크게 잡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기류가 커져서 원래는 여기 있던 연기만 빠져나가야 되는데 요 밑에 있던 공기까지 같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통의 용량이 설계될 때는 이 연기층만 다 빠져나간다고 계산을 했을 텐데 빠져나가야 될 연기는 안 빠져나가고 밑에 있는 깨끗한 공기가 빠져나가면 연기 배출량이 줄어드는 거죠. 연기가 그러니까 거실 제한의 목적은 청결층 유지인데 청결층이 유지되기 위해서 연기만 그만큼 뽑아내야 되는데 연기 이외에 공기가 빠져나가니까 연기층이 하강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프로그 홀링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문제점이 뭔가 그거를 조금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교재 보시면 문제점 보시면 예상 배출량보다 작은 연기량을 배출시킨다. 그래서 연기층이 하강한다. 이게 문제죠. 자, 그래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한 군데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배출구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배출구를 쪼개서 배치를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이게 사실 기계 배연이나 자연 배연이나 마찬가지로 플러그 홀링에 대해서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 배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연 배출에 대한 설계 절차를 적어놨고요. 플러그 홀링을 판단하는 절차가 적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네. 넘어갈게요. 자, 건축 허가 동의 대상. 자,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 정도 규모 되는 공사를 하면 소방서에 신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건축 허가 동의 대상을 알아야 적을 수 있겠죠. 이런 문제는. 안 외우면 사실 못 풉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번에서 9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이거 꼭 다 알아야지 이 문제 선택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대충 어느 정도 처음에 이제 연면적 400에 학교 100, 노유자 200 정식. 첫 번째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거 몇 개 정도만 아셔도 이 문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 9개를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내가 익숙한 것들. 관리사 시험은 그렇습니다. 관리사 시험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술사 시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념을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어필할 수 있을 정도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외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대해서 절차를 거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적어봤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제 문제 보시게 되면 허가 동의 대상이라 그래서 동의 대상만 적고 답안지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득점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된 내용,
문제가 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뭐뭇에 대하여 설명해라 그러면 그 주변 이야기들을 조금 적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상 그리고 제외하는 경우 그리고 필요한 서류 여기까지 같이 좀 준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다이어그램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이 신청서를 내요. 어디로? 구청에 내겠죠. 그러면 이 구청에서 바로 자기네가 허가 내주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니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 동의를 요청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상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관할 소방서에서 다시 구청으로 피드백을 주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법령상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런 작업이 있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라는 작업이 5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2번 보시게 되면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을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부터 해가지고 용접, 용단,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작업,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키는 작업, 그리고 뭐 그와 유사한 작업 이렇게 해서 이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작업을 뭐라 그런다?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얘를 왜 알아야 되냐? 이런 작업인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번에 화재가 한번 났었죠. 가장 최근에 큰 화재. 이천에서 창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결국은 공사장에서의 화재예요. 공사장에서의 화재는 결국 임시 소방시설을 얼마나 잘 설치했느냐. 그리고 공사장에서 이런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을 물었다는 거는 임시 소방시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것. 이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합니다. 문제 자체가 사실 이제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와 각 규모마다 이제 설치 기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요거에 플러스 알파로 임시 소방시설의 정의 같은 것들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뭐 이런 숫자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간에 물어보는 인화성 물품 취급하는 작업 적어줘야 될 거고 이거와 관련해서 임시 소방시설 관련해서 적어주셔야지 제대로 어필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게요. 7번. 자, NFPA 72에서 규정하는 pathway survivability. 잔존 능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화재에 대해 가지고 영향을 얼마나 적게 받고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 뭐가? 통신선로가, 소방선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인데요. NFPA 72가 뭐죠? 자탐입니다. 자탐. 얘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자탐인데요. 경보설비인데 경보설비에 있어가지고 이 선로의 화재로부터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로 나눠놨어요.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레벨 0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레벨 1은 뭐냐면 그 해당하는 선로가 스프링클러의 방호를 받는 레인지 안에 설치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별도로 자체로 내화 성능은 없어요. 자, 그러면 레벨 2는 뭐냐? 스프링클러의 방호는 안 받는데 이 선로 자체가 2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는 어떤 케이블을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레벨 3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개 다죠. 2시간 이상의 성능을 갖고 있는 데다가 스프링클러의 방호를 받는 경우를 레벨 3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기본 골자고요.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레벨 2에 다음 중 하나라고 돼 있죠. 이 내용을 좀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2시간 내와 CI 케이블, 2시간 내와 케이블 설비, 2시간 내와 방호 구역이나 방화 구역. 어찌됐든 2시간 이상의 내화 성능을 갖는 어떤 구조.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글쎄요, 이번에 나왔지만 다음에도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바로 다음에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2, 3회차 지나고 또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꾸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거 하나 알았다고 직접적으로 물어볼 때만 쓸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활용도가 좀 높을 것 같은 게 화재 시 경보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했던 게 과거 9.1 고시원 화재였었죠. 그래서 법 개정이 9.1 고시원 화재 혹시 아십니까? 고시원에 한 3년 전인가요? 고시원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경보 설비가 안 울려가지고 국회의원 누군가 소방청장한테 질의를 했었죠. 그래가지고 종로 맞습니다. 예. 단락 단선에 대해서 저기 됐을 때 비상방송이 울려야 되는데 왜 안 울리냐고 뭐라 했었죠. 그게 이거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1교시형이라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었는데 3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형에서 만약에 화재 시 경보 설비에 대한 어떤 안정성이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 물어보게 된다면 이 내용을 써주면 되겠죠. NFA 72에서는 파스웨이 서버 이게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잔존 능력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잔존 능력을 레벨 0, 1, 2, 3 이렇게 구분을 한다 해서 그러니까 하나 외워놓으면 직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뭐 풀면 되지만 직접적으로 똑같이 문제가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요 내용을 언급해 주시면서 경보 설비의 어떤 설비 안정성, 설비 신뢰성을 설명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외워야 쓸 수 있죠. 사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외워야 쓸 수 있는 거고. 익혀 두시고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8번 한번 볼게요. 전압강화 계산, 이런 문제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전기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전압강화 계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압강화는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전류 곱하기 해당 저항이 이제 전압 강화가 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 R 값을 저항 값을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고유 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선로의 길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저항이라는 게 전기를 잘 못 흐르게 하는 성질이니까 물질이 가진 고유한 어떤 성질 당연히 영향이 있을 거고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저항이 줄어들겠죠. 길이가 길면 길수록 당연히 저항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구리 같은 경우에는 고유 저항이 로우는 지금 58분의 1 그리고 도전율을 97로 봤나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0.0178인가요? 네.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겠죠. 이거 이제 집어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식이 17.8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표에 보시게 되면 단상 2선식, 직류 2선식, 삼상 3선식, 뭐 단상 3선식마다 적용하는 숫자가 달라요. 앞에 개수가. 이게 문제죠, 이게. 뭐 이거야 뭐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 전압 강화의 개념이 그러니까 단상 2선식이면 두 가닥 전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닥 전선에 다 선로에 저항이 존재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저항을 모두 적용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두 선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뭐 요런 거는 이게 뭐냐면 상을 쪼개 가지고 그러니까 상이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 설명을
그러니까 쪼개서 쓰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전이차를 두 개로 쪼개서 쓰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상 3선식을 예를 들면 세 가닥인데 두 선으로 쪼개서 한 선으로 들어가요. 예. 그래서 결국은 E는 IR 이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삼상 4선식 이런 거죠. 삼상 4선식은 뭐냐면 얘네가 위상차를 달리해요. 그래서 선이 3개인데 이게 이제 전류가 다 합치게 되면 이 위상차 때문에 루트 3배가 됩니다. 그래서 E는 루트 3IR 요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뭐 사실 정기적인 건데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겠죠. 지금 사실 물은 것도 뭡니까? 단상 2선식 회로를 물은 이유가 소방에서 적용하는 게 대부분 단상 2선식이죠. 그래서 이걸 물은 거고 뭐 바로 뭐 이거에 대한 설명이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찌됐든 해당하는 식이 이렇게 유도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번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자,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이에요. 이거는 19년도에 새로 이제 신설된 법이에요. 외부에서 소방관이 구조나 소방 활동을 위해서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될 때, 진입이죠. 진입을 하게 될 때 아무 때나 막 열고 뭐 들어갈 수 없죠. 아예 그래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외부에 이런 역삼각형 형태로 붉은색 표시를 해두게 되고 사이즈가 0.9, 1.2m 이상 되게끔, 그리고 0.8m 이내. 뭐 그런 내용이고요. 법이 이제 뭐 개정이 되면서 요 내용을 좀 준비를 하셨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요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 풀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플러스 알파로 생각할 게 무창층입니다. 무창층. 무창층에 대해서도 좀 같이 정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창층의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개구부. 개구부가 바닥 면적의 30분의 1 미만. 근데 개구부가 뭐 50cm의 원이 내접해야 되고 아래에서 1.2m 이내에 있어야 되고 뭐 등등 내용이 있죠. 예. 무창층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법이 설정되게 된 이유는 사실 무창층에 대한 규제와 같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무창층에 대해서 좀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방관 진입창이 저 규격으로 만들면 무창층이 아닌 층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저 개구부가 왜 그렇죠? 무창층이면 해당되는 어떤 설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있는 개념이잖아요. 얘는 바닥 면적 30분의 1 이거 토탈 개구부 토탈이 이거는 이제 무조건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거죠. 왜냐면 소방관이 구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뭐 비슷한 개념인데 규제하는 틀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나왔으니까 다음에는 이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같은 맥락이고 피난이나 뭐 저 뭐라 그러나요?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구조, 소방 활동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니까 네, 같이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커튼홀 건축물의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게 문제가 한 3년 사이에 4번, 5번 나온 것 같아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자,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뭐냐 물으면 일단은 이거예요. 이게 화재 확산 방지 구조입니다. 뭐냐면 이제 외벽 마감재와 슬라브 사이의 공간을 요 화재 확산 방지 재료라고 이야기하는 규정하는 잠깐만요. 그 5가지인가 있죠? 지금 보시면 책에 보시면 방화 석고보드, 석고 시멘트판, 평형 시멘트판, 미네랄 보온판 이런 것들로 하면은 원래는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요. 설명이
건축물의 외벽을 설치하는 규정이 이렇게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업지역이나 의료, 교육, 노유자 수련, 그리고 3층 이상, 9층 이상 이러면 이런 공간은 무조건 불연, 준불연, 필로티 구조까지 해서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구조로서 건축물 외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 중에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이런 구조를 통해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하면 어떻게 해도 된다? 외벽을 난연으로 해도 된다. 자, 보시게 되면 원래 외벽을 불연, 준불연으로 해야 되는데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갖추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난연 재료로 외벽을 마감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일단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지금 뭐 책에 보시게 되면 그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1페이지에 구조 보시면 외벽 마감재 지지 구조 사이 공간을 다음 하나에 해당한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400mm, 그러니까 이걸 40cm 이상 하고 여기에 아까 표에서 이야기하는 재료를 채우면 화재 확산 방지 구조로 인정을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림 같이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고요. 글쎄요, 이거 그만 나오겠지 했는데 계속 나와요. 이번에 개정 사항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본 문제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축물의 외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나오게 되면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써먹을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한번 볼게요. 위험성 평가 기법 중 위험도 매트릭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일단 조금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일단 위험을 확인하고요. 시나리오를 써서 빈도와 결과 측면에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위험도 분석을 실시해서 리스크를 계산하고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죠. 근데 해당 사항이 있는 비전문가들에게 이 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그 과정을 리스크 프레젠테이션, 리스크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위험도 매트릭스가 리스크 표현의 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여기죠. 일단 요 전체 과정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물어보는 위험도 매트릭스라는 게 리스크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리스크 표현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적합한 걸 써야 되겠죠. 지금 보시게 되면 리스크 매트릭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X축을 사고의 크기, Y축을 사고 빈도로 놓고 이것들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구분해서 좌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전문 영역이죠. 전문 영역인데 우리가 이게 뭔지는 어느 정도 표현할 수 있을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 리스크 매트릭스를 물었으니까 이거를 답하면 되는데, 그 이외에 또 보시게 되면 FN 커브, 리스크 컨투어, 이거 등고선입니다. 위험 등고선 2번. 자, FN 커브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위험성을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랜트 설비가 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레인지까지 얼마나 위험한가, 뭐 이런 걸 표시한 거고, 리스크 컨투어 이거는 제가 설명을 거꾸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FN 커브가 전체적인 피해자 수나 빈도 측면에서 사회적 위험성을 표현한 거고, 리스크 컨투어가 그 주변에 있는 개인들의 위험성을 표현한 겁니다. 예. 설명을 거꾸로 했네요. 리스크 프로파일, 뭐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프로파일링 한 거죠. 예, 뭐 설명드릴 게 크게 없고, 그래서 뭐 위험성 평가 문제는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니까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 이야기할 때 사실 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뭐 1교시형이 됐든 2, 3, 4교시형이 됐든 이거 없이는 설명이 좀 어려워요. 이거 없이 설명하면 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외워서 쓴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기본으로 좀 익히시고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문제를
문제를 거꾸로 적었네요. 자, 하젠-포화젤 식과 달시-웨버의 식을 이용하여 층류 흐름의 마찰 계수를 유도하시오. 달시-웨버의 식이 있고요. 하젠-포화젤 식이 있어요. 마찰 손실을 계산할 때 이게 이제 달시-웨버의 식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이란 말은 모든 흐름에 다 달시-웨버의 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뭐 흐름이라 그러면은 층류, 난류. 얘는 계산을 못하죠. 천연연결은 어차피 계산을 못하는 거고. 층류, 뭐 난류 다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표현이 잘못됐네요. 층류, 임계, 임계가 계산을 못하는 거죠. 뭐가 뭔지 모르는 영역이니까. 그래서 층류나 천이나 난류나 다 달시-웨버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층류에서는 달시-웨버의 식이 비교적 간단해요.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게 마찰 손실 계수. 이게 직경. 이게 길이. 이게 이건 뭐 중력 가속도고. 이게 속도 이렇게 되죠. 얘가 유체의 성격. 얘가 배관의 성격을 나타내는 어떤 지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식이 다 좋아요. 다 적용할 수 있고 좋은 식인데 얘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층류 같은 경우에는 층류는 얘로 적용이 돼요. 근데 지금 내용 한번 보시면 천이구역 그리고 뭐 안전난류 보면 계산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얘는 층류가 아닐 때는 수계산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게 뭐다? 혹시 무디 선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생긴 거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신 적 없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식이 너무 적용하기 어려우니까 표를 이용해서 이 마찰 손실 계수를 찾기 수월하게 만든 게 이 무디 선도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부가적인 내용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달시-웨버식 같은 경우에는 층류일 때는 이 식을 적용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 아무튼 그렇고요. 하젠-포화젤 식은 뭐냐면 그러니까 층류일 때 달시-웨버식이 층류일 때 이게 이제 요 놈이 요거를 여기 집어넣은 거예요. 달시-웨버의 식에. 집어넣어서 정리한 게 하젠-포화젤의 식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드리면 달시-웨버의 식은 층류, 천이, 난류 다 적용되는 어떤 식인데 하젠-포화젤 식은 뭐다? 층류일 때. 층류일 때 해당되는 마찰 손실을 구하는 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문제는 좀 거꾸로 물었죠. 하젠-포화젤 식과 달시-웨버의 식을 이용해서 뭘 구하라고요? 층류 흐름에서의 마찰 손실 계수를 구하라. 사실은 뭐 거꾸로 저기 한 거죠. 원래는 달시-웨버의 식에서 층류에 해당하면 마찰 손실 계수 람다가 레이놀즈 수분의 64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얘를 여기 집어넣어서 구한 게 하젠-포화젤 식인데 지금 문제는 이거랑 이거랑 해서 이거를 구해라 이렇게 했죠. 뭐 그런 식이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층류 흐름의 마찰 계수 유도 한번 볼까요?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뭡니까? 달시-웨버의 식. 이게 하젠-포화젤 식. 같은 마찰 손실 구하는 식이니까 마찰 손실 계수는 동일하겠죠. 같은 층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기 이제 Q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비중량을 로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넣어서 정리를 해요. 정리를 해가지고
람다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집어넣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게 근데 레이놀즈 수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 뮤분의 dv로 이게 레이놀즈 수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레이놀즈 수분의 64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좀 문제가 이상하죠. 예. 이거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측류일 때 마찰 손실 계수가 람다가 레이놀즈 수분의 64니까 달시 웨버의 식에 이 람다를 집어넣고 정리를 한 게 하젠포화젤 식인데 지금 문제는 하젠포화젤 식과 달시 웨버의 식에서 이거를 거꾸로 찾아라고 그랬죠. 글쎄요 뭐. 근데 이제 뭐 요 관계를 알면은 풀 수는 있는 내용인데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 이거는 다른 거 풀 거 있으면 손 준비 안 됐으면 손 안 대는 게 낫죠. 꼬이면 아니면 마지막에 푼다든가. 사실 유도나 이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좀 준비가 안 됐으면 풀어도 마지막에 푸는 게 조금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꼬이면 골치 아파요. 어떻게 네,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그리고 물분무 헤드의 설치 제외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랬는데 일단 뭐 기준을 아셔야 되겠죠. 화재 조기 진압용 같은 경우에는 사류 그리고 타이어 두루마리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 자, 이런 기준을 적으라고 했었을 때 기준만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안이 차별화가 안 되겠죠.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알고 있냐라고 묻는 거니까 관련 내용을 적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사류 이온물 이거는 뭐 유면이 확대되는 것 때문에 그럴 거고요.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은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는 레크식 창고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예요. 근데 얘는 특징이 뭐냐면 최상부에만 설치가 됩니다. 다른 창고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설비는 어떻게 되죠? 특수가연물이면 4m마다 일반 가연물인 것 같으면 6m마다 높이마다 헤드를 설치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설치 제외 기준에서 방사된 물이 하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높이마다 설치를 안 하니까 최상부에서만 뿌리니까 방사된 물이 하부로 들어가야 된다. 이제 이 언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물분무 헤드 설치 제외 기준 계속 나오죠. 기본 문제고 기본적으로 이걸 외워두셔야지 풀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좀 설명해 줘야 될 내용이 열적 쇼크 없는 발생 마지막 줄 보시면 자, 물분무 헤드와 미분무 헤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아니면 물분무 헤드와 스프링클러 헤드의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반복됐던 문제죠.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와 물분무 설비의 차이점이 뭡니까? 자, 제가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와 물분무의 차이점은 유류화재, 전기화재 적응성이 있냐 없냐예요. 이건 명확하죠. 근데 물분무 설비와 미분무 설비의 차이점은 뭡니까? 차이점이 언뜻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요 내용입니다. 열적 쇼크가 없는 소화가 가능하다. 자, 물분무에도 설치 제외 기준 3번 보시면 운전 시 표면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직접 분무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 직접 못 뿌린다는 말입니다. 근데 미분무는 지금 여기 보시면 펄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순환 온오프를 반복함으로써 무야화 가스가 생성, 냉각시켜 열적 쇼크 없이. 자, 이 설명을 요거만 조금 드리면 그러니까 화재가 있어요. 미분무니까 분사되는 양이 굉장히 적겠죠. 칙 뿌리면 여기 기기 표면에 직접적인 어떤 데미지는 없는데 얘가 불꽃이 조금 커졌다가 다시 사그러들고 불꽃이 다시 그러니까 물분무가 지속적으로 계속 분무를 시키는 게 아니고 온오프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커졌다가 작아졌다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면서 화재가 조금씩 커집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무효화 가스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수증기 같은 것들이 가득 차게 되겠죠.
그러면서 얘가 일순간 갑자기 화염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게 질식에 의한 미분무 소화 설비의 질식에 의한 소화 원리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걸 펄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 표면 온도 260도씨 이상 직접 분무 못하는 경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그런 펄싱에 관한 내용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요 정도로 하시고요. 네, 좀 쉬었다가 3교시 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